혹시 이런 생각 가끔 안 해보셨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통장 잔고도 좀 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몇 개 가졌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은 계속 허전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그런 기분이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의 통찰이 담긴 여러 메모와 자료들이 있는데요. 프롬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인류가 위대한 약속,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이 처참히 실패하는 걸 목격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단순히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의 차이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 고리타분한 철학가이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당신의 저녁을, 내일의 아침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나모입니다. 오늘은 김익환 교수님의 인생책 소유냐 존재냐를 소개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려 노력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이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프롬이 말하는 핵심 개념, 소유와 존재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이건 단순히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프롬은 이걸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관계 맺는 2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 일종의 삶의 태도 혹은 실존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삶의 태도요? 네, 자료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우리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죠. 너는 네가 가진 것이다. I am what I have라고요. 우리를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는 근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정말 뼈아픈 말이네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혀로 맛을 느끼기 전에 일단 카메라 렌즈부터 들이대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죠. 그 순간의 경험을 즐기기보다 인증샷이라는 이미지 파일로 소유하려는 거죠. 콘서트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눈으로 가수를 담고 귀로 음악을 듣는 대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남기려고 애쓰고요. 대체 왜 우리는 경험 그 자체보다 경험의 증거를 소유하는 데 이렇게 집착하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 원인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깊은 심리적 원인, 바로 불안을 피하려는 본능입니다. 불안을 피하려는 본능이요? 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소유물은 어떤가요? 적어도 내 손안에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실성과 안정감을 주죠. 나는 내가 가진 것이라는 등식이 내면에서 성립되면 내가 가진 차, 집, 명품이 존재하는 한 나라는 존재도 안전하게 계속될 거라고 믿게 되는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내 통제하에 들 수 있다는 안정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무언가라도 꽉 쥐고 싶어하는 심리랄까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프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고 싶은 불멸에 대한 욕망과도 연결된다고 봤어요. 불멸에 대한 욕망이요. 네, 내 육신은 사라져도 내가 남긴 재산이나 업적은 계속 남아서 나를 증명해 줄 거라는 믿음이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덤에 온갖 보물을 함께 묻었던 것과 현대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집착하는 것의 뿌리가 사실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군요.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소유욕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2번째 원인,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이윤 추구와 재산 획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가치마저 돈으로 평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죠. 저 사람은 $100만 인물이야 라는 표현처럼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고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격표를 높여줄 아이템을 장착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스펙, 더 비싼 명품, 더 넓은 아파트, 이 모든 게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 가격표를 붙이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스펙을 쌓고 명품을 사고 SNS에 과시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내 몸값은 이 정도야 라고 외치는 행위였던 거네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프롬이 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서도 그 원인을 찾았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 의사 선생님, 내 변호사, 심지어 내 통증이나 내 우울증처럼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죠. 프롬은 이런 언어 습관이 세상 모든 것을 마치 가게 물건처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 무의식 속에 아주 교묘하게 강화한다고 지적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내 남자, 내 여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처럼 대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내 문제, 내 생각, 모든 걸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프롬이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정말 아찔한 질문 아닌가요? 직업, 재산, 명예를 다 잃고 텅 빈 채로 남겨진 나. 그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소유 양식의 가장 큰 취약점이죠. 소유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정체성을 걸어두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가 아닌 존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꽃 한 송이를 두고 세 명의 시인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데 저는 이 비유를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먼저 영국의 시인 엘프리드 테니슨입니다. 그는 길가에 핀 예쁜 꽃을 보고 이렇게 노래해요.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꽃이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생명을 꺾어버린 거죠. 결국 그 꽃은 그의 손에서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대상을 소유하려다 그 생명력을 파괴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프롬이 말하는 전형적인 소유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와 정반대편에 일본의 위대한 하이쿠 시인 마츠오 바쇼가 있습니다. 바쇼는 울타리 곁에 핀 냉이꽃을 보고 이렇게 울졸이죠.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요? 네. 그는 꽃을 꺾지도 소유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존재 자체와 교감하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뿐이죠. 꽃을 죽이는 대신 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는 소유하려다 죽여버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바라보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바셔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모든 걸 소유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여야 하는 건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프롬도 무조건적인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롬은 균형점을 제시하기 위해 제3의 인물,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등장시킵니다. 아, 괴테요? 네. 괴테 역시 길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는 그걸 갖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껴요. 하지만 그는 테니슨처럼 꽃을 꺾지 않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 주변 땅을 파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통째로 파내어 자신의 집 정원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괴테의 정원에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죠. 바로 그거군요.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내 삶으로 가져오는 지혜네요. 소유는 하되 그 생명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자라도록 돕는 태도. 정확합니다. 프롬은 이것을 생산적 소유라고 불렀어요. 물질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력과 성장을 돕는 도구이자 걸음으로 사용하는 지혜인 거죠.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자유롭게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균형점입니다. 생산적 소유. 이 개념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부. 제가 학창 시절에 시험 전날 하던 벼락치기가 딱 테니스 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 벼락치기요? 네. 시험 점수라는 스펙을 소유하기 위해 지식을 억지로 머릿속에 구겨넣잖아요. 지식의 생명력을 죽여서 점수라는 박제된 형태로 소유하려는 거죠. 당연히 시험이 끝나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반면에 존재 양식의 공부는 어떨까요? 바쇼처럼 그 지식 자체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거나 괴테처럼 그 지식을 내 삶의 정원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생각의 꽃을 피우게 만드는 거겠죠. 공부를 통해 내 생각이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어제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공부일 겁니다. 맞아요.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자료에 나온 책상 구매 예시가 인상 깊었어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싼 명품 가구를 소유하려는 마음은 소유 양식이죠. 책상의 가격표가 곧 내 가치라고 믿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을 쓰며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그 책상에 가져다 줄 지적인 경험과 성장의 시간을 상상하며 구매하는 마음은 존재 양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점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얻게 될 나의 내면적 변화와 생산적 활동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결국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목적과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생산적 소유나 존재 양식이 좋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솔직히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소유 양식으로 돌아가기 쉽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비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목적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유 양식에 익숙한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이걸 사면 내가 얼마나 더 있어 보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재 양식의 사람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죠.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을 나의 내적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걸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경험을 위한 걸음이라.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똑같이 좋은 차를 사더라도 이걸로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차로 주말마다 가족들과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겠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존재 양식의 소비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적 소비가 정신적 풍요로 이어지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이것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쾌락, 플레저가 아닌 기쁨, 조이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쾌락과 기쁨, 언뜻 들으면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프롬은 이 둘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더라고요. 폭식처럼 주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절정 경험에 가깝습니다. 아주 강렬하지만 그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갈증을 남기죠. 내면의 그릇은 텅 빈 채로 있으니까요. 반면에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내 안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행하며 성장할 때 느껴지는 잔잔하고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충만감에 가깝죠. 확실히 다르네요. 쾌락은 뭔가 밖에서 주입되는 수동적인 느낌이고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능동적인 느낌이랄까요? 비싼 옷을 사입는 순간의 쾌락은 금방 익숙해지지만 내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스웨터를 입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기쁨은 훨씬 오래 남는 것처럼요. 이 관계의 온기가 바로 세 번째 방법과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맺어라.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기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점수를 높여서 시장에서 더 비싼 값에 팔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점수로 환산된 인간은 언제든 더 높은 점수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에 갔습니다.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대체 가능하다는 말, 정말 무섭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택주 페리의 어린 왕자가 딱 떠올랐어요. 수만 송이의 똑같이 생긴 장미들 중에서 어린 왕자의 장미 한 송이가 유일무이하게 특별한 이유. 그건 그 장미가 가장 예뻐서가 아니라 어린 왕자가 그 장미에게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며 쏟았던 시간과 정성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진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 길들임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우리를 점수로 환산하고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런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나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가치가 내 연봉이나 직함 같은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시간과 헌신, 즉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소유의 불안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결론은 아주 명확하네요. 물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하인이 될 수 있지만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해답이 아니고요. 대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생산적인 소유의 도구로 삼아 그것을 발판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배우고 더 자유롭게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프롬이 남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소유이고 끝까지 남는 것은 존재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돈, 지위, 명예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거나 그 의미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삶에서 진심으로 느꼈던 사랑의 감정, 내가 쌓아올린 지혜와 통찰, 타인과 나눈 따뜻한 교감의 순간들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정말 가슴에 깊이 남는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SNS 같은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경험을 인증샷이라는 이미지로 소유하게 만들어서 소유 양식을 더욱 강화한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 강력한 기술을 의식적으로 소유가 아닌 존재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의 기록해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멀리 있는 소중한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며 내면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어쩌면 그 고민 속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생산적 소유에 대한 새로운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 하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무였습니다.